어제 뉴스 보셨나요? 한미 금리 역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기사를 이제 찾아봤더니 이번이 네 번째래요. 뭐 금리 역전 현상은 항상 일어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그거 보면서 제가 어저께 밤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고 또 시작들 하겠구나. 어떤 시작이요? 또 이제 폭락, 대폭락, 이제 큰일 났다. 금리 역전 현상 가지고 가스라이팅 얘기를 분명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공식처럼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게 네. 정말 과거에도 그랬는지 네. 정말 궁금하고요. 금리 역전이 정말 이런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 시기별로 뭐였는지 그 날짜도 한번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방송이 아니라 금리 역전 하는 거 보고 이 생각을 했어요. 니네들 잘 걸렸다. 왜 잘 걸렸다고 표현했냐면, 이게 금리 인상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하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금리가 역전되면은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네. 이제 각종 이론적인 근거들을 갖다 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이론적인 근거들을 너무 근거로만 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번 금리 역전 현상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 그걸 가지고 한 번쯤 반박할 만한 내용들을 내가 얘기할 수 있을 만하게 게 있겠다, 이 생각을 좀 잠깐 했었어요. 한미 금리 인상이 역전됐다고 하는데 역사상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인데 그래프 보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봤더니 지금 1기가 96년 6월. 네네. 그 기억하시고요. 지금 부룡님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2004년 6월. 세 번째가 15년 12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말 1기 때 또 투자를 하셨죠? 96년이면은 네. 바로 입사 전이라 네.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네. 엉덩이 들썩들썩할 때였었어요. IMF 오기 직전에 엉덩이 들썩들썩할 때였던 저도 거고. 기억이 납니다. 저도 IMF 세대이기 때문에 같은 노포예요. 네. 어땠나요? 제 기억으로 이게 아마 이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6년. 네, 96년 같은 경우는 96년, 97년 이때 했고 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그 이전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기 신도시잖아요. 맞다. 일기 신도시가 90년대 초반에 입주를 시작했을 때란 말이에요. 90년 초반, 네네. 91년부터 입주를 했었죠. 네, 바로 이제 96년도, 97년도 요때쯤을 얘기를 좀 하려면은 그 일기 신도시를 빼놓고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당시 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거의 내보내지 않았을 정도로 시장이 안정기였었어요. 아, 안정기였구나. 그쵸. 네, 안정기였다가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96년, 97년에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올라가는 분위기가 싹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 올라가는 분위기. 네, 청약시장이 막 과열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네, 뭐냐면, 맞아요. 그 이전까지는 신도시 분양으로 인한 그 과도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어떤 면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만큼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시점.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금리 인상기, 금리 역전기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어요. 상승하려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그랬는데, 금리가 역전. 네,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때 이제 외국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죠. 아, 외국의 분위기가. 네, 외국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진짜 옛날 얘기다. 네, 말레이시아 사건이 나타나고 막 그다음에 태국의 뭐 바투아 위기 나타나고 맞아, 동남아. 동남아 위기가 나타나면서 그 위기가 우리나라랑 연결이 딱 되고, 연결이 되면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IMF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내부 상황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집값이 살짝 오르던 시기였었어요. 아, 집값이 올랐다. 오히려. 금리가 역전했는데도 올랐다.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키느냐라고 한다면, 근데 금융위기가 왔잖니.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외환위기죠. 외환위기가 왔잖니로 이제 연결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시장 환경을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 시장 환경 상황이 당시 신흥국들을 급격히 흔들던 시장이었거든요. 아, 신흥국을. 네, 신흥국 자체는 괜찮았던
살아났던 시장이었는데 신흥국을 굉장히 급격히 흔들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파도에 휩쓸려 버렸던. 그렇죠. 우리도 그때 신흥국이었으니까. 네, 신흥국에서 휩쓸려 버렸던. 그러니까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서로 인과관계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하고도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시기가 바로 그때 시기였지 않았을까. 비교를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게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고 나서 조금 우리나라 시장의 부동산이 조금 올랐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네. 사실 금융위기 전 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의 일대 상승기 네네. 최대 상승기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일이거든요. 그때 정말 최고로 올랐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강남발 그 다음에 2006년 그다음에 강북발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근데 되게 애매모호한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금리 역전되고 나서 집값이 올랐네요. 집값이 올랐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금리 인상과 금리 역전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꿀밤을 한 대 팡 주는 그런 어떤 그 요소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요. 금리 인상이 굉장히 오래되거나 금리 인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시기 이전에 유동성이라고 하는 증가 부분이 있었고 그 유동성이라는 증가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이 욕심이 갖다 붙으면서 계속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때 흔히 말하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오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리 인상이 그 한미 금리 역전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한 몇 년 후에 2008년도 때는 그렇죠.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으나 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집값이 올라가는 결국 유동성 증가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금리보다 유동성이 더 큰 영향이었다. 지금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뭐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저도 이제 씁쓸하게 얘기를 하는데 참 집값 올리려고 애쓴다. 라고 늘 얘기를 하시는데 뭐 집값 오르는 거랑 저는 상관이 없어요. 시장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과도한 금리 인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런 부분이 시장에 언제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같이 말한 대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유동성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확실하게 보여야 되고요. 유동성의 감소. 네. 그렇죠. 금리를 올리니까 요즘 적금이 되게 대세거든요. 그러면서 적금하려고 이렇게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유동성이 또 잠겨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가 그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보면 2004년부터 몇 년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네네. 2004년. 네, 2004년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2004년부터 지금까 그 2006년도까지 그때를 보게 되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란 엄청 말이에요. 많이 올라.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데도 집값이 올랐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게 바로 이제 금리 인상 이꼴 집값 하락이라고 그냥 무조건 갖다 붙여버렸기 때문에 그게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당시로 말하게 되면은 오히려 2004년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이 1년간 주춤하던 시장이에요. 이때. 네, 주춤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주춤하던 시장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여전히 이어지는 상태에서 드디어 강남부터 다시 2005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유동성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집값들이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크게 올라 버린 거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금리가 쫙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르는데 사실 집 사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놓는 게 금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도 이 집값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집값 그 금리가 쫙 올라갔던 거는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미국 거예요. 미국 거네. 죄송합니다. 미국 거예요. 미국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잘 표현해 주신 게 맞는 게 뭐냐면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남의 나라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거고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거고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도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버렸네요. 그렇죠. 올라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부담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거죠. 이게 시간차로 나오네요. 네, 시간차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금리, 기준금리 이제 역전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자체가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이 상황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고 그 다음에 금리는 계속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계속될 거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냐가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1년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아, 1년간이? 네. 왜 그러냐면 1년간을 지나게 되잖아요. 네. 1년간을 지나는 과정에 아마 오늘 기사뿐만 아니라 며칠 이후의 기사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금리 인상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가 인상이거든요. 물가 급등이거든요. 물가. 미국 같은 경우는 4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동안 20여 년간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40여 년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속도의 물가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물가 상승이에요. 아, 물가 상승. 딱 그동안은 우리나라한테 제일 큰 위기는 경제 침체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물가 상승부터 잡읍시다라가 얘기가 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계속 얘기 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대로 어떻게 해요?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 때는 금리 올렸잖아요. 네. 근데 금리 올리는 속도를 0.75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1점 몇 %가 갑자기 막 튀어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이 힘든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주춤하는 상황이 온다. 그럼 경기 침체로 가겠네. 그러면 당장의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가 더 큰 문제라고 올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보나마나 신문지상이나 또는 이제 뭐죠 연준 의장,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그때부터는 또 다시 그 액션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지금은 물가 인상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해보지 못했던 몇 년간의 그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고 앞으로는 물가 인상이 좀 주춤해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문제가 발생이 될 거니까 그때 시점에 다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속도와 이것들을 뭐 조정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시중에 대중들의 반응을 보기 시작하겠죠. 그건 아주 뻔한 현상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 그럼 부동산 시장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금리 역전성이 났고 그 역전성이 나타났던 것들이 일반적으로 외화 유출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보나마나도 이제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 통화 수합. 수합. 아. 네, 미국과 통화 수합이 깨졌잖아요. 네네. 근데 해준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출 해준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거 괜찮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통화 수합 됐으니까 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겠지. 그럼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지. 네네네. 그러면 또 마음 편하게 그러면 투자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또 이 사람들의 심리가 또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 막 금리 인상 역전됐다고 하니까 되게 공포감이 생기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게 네 번째로 이제 생겼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보면요. 2015년 12월 3기 때 또 쭉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데 역전이 또 되니까 사실 역전이 안 되는 게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역전 현상을 자꾸 얘기하는 게 환율하고도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환율 엄청 결국 이제 외화 유출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금융 위기 때문이에요. 외화 유출이 되게 되면 결국 외화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거고 급격하게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금융위기가 발생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그 금융위기 두 번의 상황을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나라는 신흥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 라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쵸. 그 정도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신흥국이라고 지금도 뭐 인정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거의 하위 레벨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최저 레벨 이 레벨이기 때문에 신흥국들에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외화 유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난 20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외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기준이 좀 많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투자해놓고 안정적인 나라가 몇 군데가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도 우리
우리나라가 그래서 버티고 있었던 것도 있다고 봐요.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 외화 유출이 되는 문제 때문에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올리는 부분을 좀 덜 올리고 이따가 이제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올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2018년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 뭐 금리 역전이 일어났으면 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때도 2018년, 19년, 20년 집값 엄청나게 오르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역전이다 또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집값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100% 아닌거라고 보고 그 환경이 쌓여가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내수 위축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줘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몇 년이 걸려가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는 다시 이제 상승하는 부분은 좀 하락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금리 역전을 얘기하는 것들은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면 부릉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는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아까 뭐 1년 뒤에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1년 뒤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요. 일정 시간 조정받는 건 당연하다. 일정 시간 조정받는 거. 네,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저도 뭐 부동산에 보니까 금리랑은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영향이 있다라는 게 이게 가액이 늘어났잖아요. 대출 금액이.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영향이 그리고 그 말 하니까 옛날에 신흥국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좀 신흥국에 벗어났으니까 이게 덩치가 커진 거죠. 맞아요. 경제.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우리 금 모아서 견디고 맞아요. 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단계가 넘어가지 않았나. 네. 실제적으로 금리도 너무 팍팍 올리고 지금 금리서 이 금리 영향으로 사실 집을 안 사도 되지 않을까. 굳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대출 금리가 높은 걸 내가 감당하면서까지 집을 사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는 무리하게 지금 집을 사려고 덤벼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본인의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을. 본인의 상황. 네, 그 본인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미 여러 채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하면 안 된다. 네,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뭐 저는 계속 불용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 금리 인상에 따른 사람들의 부담감, 그리고 이 부담감에 따른 그 시장의 위축, 이런 부분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경험해 볼 필요가 이제 생겼어요. 이분들은 지금 한 1년간의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막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지금도 하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하라고 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연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바로만 6개월 전,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강남 사도 되냐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 마이너스 통장부터 시작해서 신용대출 다 끌어대가지고 다 받아야 되는 대출을 해야만이 강남을 사는데 강남을 사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금리의 변동폭이 심해지고 외부 충격의 영향도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드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지금 저희 방송을 볼 정도라면 본인이 그걸 견뎌낼 수 없을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연끌한다고 하는데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분은 정말 투자자 중에서 몇 명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네. 이제 금리가 올라서 매달 얼마까지 늘어났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연체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연체율. 연체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체율이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연체율이 우리나라 지난 몇 년간 거의 최저급에 해당이 돼요. 최저 수준. 그 말은 어찌됐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연체율을 봤더니 여기 데이터를 뽑아서 연체율을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위험해? 위험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분이 없고 그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하나의 현상으로 이제 경매물건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 선제적 대응 LTV를 정말 15억 이상은 빵프로잖아요. 15억 이상은 빵프로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나왔더니 강남 사람들 대출 없대요. 대출 없대요, 진짜. 20%도 안 돼요, 집값에. 그런데 20% 가지고 집을 날리진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챙겨야 된단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되게 왜곡돼서 보게끔 만들어버린 시장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팩트거든요. 연체율이 낮다?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다도 팩트예요.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돈이 없다도 팩트예요. 돈이 없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제일 말이 많다도 팩트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많은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떠들어줘야 그 말이 서로 이렇게 융화가 되면서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드렸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떠들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 문제 없는데 뭐라고 거서 떠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대중 정체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시장이 지금 모습은 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저 지금 현재 세상에 대한 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어떤 수요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그분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대다수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시기 같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국내 정세를 모르고 또 투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선제적인 조금 대응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관련 있긴 있죠, 사실은. 네. 부동산하고 투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금리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금리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하락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거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란 기사가 있어요. 6억 하던 아파트가 3억 5천까지 송도 집주인들 제발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거를 한번 봤을 때 최고가에서 한 2, 3억 정도 떨어지고 최고로는 3, 4억까지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는 금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금리라고 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뭐냐면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다? 그리고 또는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 있잖아요. 네네네. 부담감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해서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쭉 오르는데 사실 미국이 오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되게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요즘 집값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맞아요. 되게 맞은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다예요. 금리 인상 때문에 오른 건 조금 맞는데 이제 그 이유가 조금 이쪽으로 쏠린 거네요. 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사의 제목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와서 봐주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뿐인 거고 사실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진 건 맞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송도 주민이 한번 돼보시면 그게 극명하게 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송도 주민이라고 했는데 6억짜리가 3억 5천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송도 주민이 전원다. 그래 우리 집값은 3억 5천이야 라고 인정을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100% 인정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3억 5천에 파는 애는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되게 힘들었나 보다 등등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3억
5천에 팔았다.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사의 그 실제 그 주인은 도대체 그걸 왜 샀을까? 뭐 때문에 그걸 갖다 그렇게 급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려고 드는 팩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팔고 나면 과연 그 동네 분들이 그걸 팔 거냐라는 생각을 자세히 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심리로서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을 3억 5천 또는 3억 5천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 생각이 전혀 없다가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것들을 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율이에요. 아, 연체율.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는 가격이 3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2억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쵸. 근데 연체율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뭐 5%였는데 갑자기 20%가 되고 30%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0% 30% 상황이 송도의 3억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3억이 2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유출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서 내던졌던 금매 투매 물건들이 거래가 형성됐던 것이고, 아마 이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그 이하로 거래도 잘 안 될 것이고 그 이상의 거래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집값 다시 오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 튀어 오르긴 했는데, 네. 그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락의 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락의 신호는 또 뭐였는지. 사실 지금 똑같은 시점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장기간 이제 불황으로 이제 접어든 거고, 지금 이게 어디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보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시기죠. 네, 모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하락 신호 책도 있으니까. 네네. 그럼 똑같았던 그 기사도 있었고, 똑같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어디로 갈지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하락의 신호는 뭘까요? 그때 당시에 하락의 신호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락의 신호는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 중에 결국 지금까지 부동산의 상승기였단 말이에요. 네. 부동산의 상승기 같은 경우는 집을 사려고 들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은 뻔하게 나타나는 게 청약을 안 하겠죠. 청약 접수를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청약 접수를 안 하는 상황에서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을 거니까 좋은 지역에 입지 또는 그렇지 않은 나쁜 지역에 입지, 여기에 청약 경쟁률이 서로 나뉠 가능성이 높아요. 양극화. 실제로 옛날 그 송도 얘기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지만, 송도 같은 경우도 기억을 되돌아보게 되면 2007년, 2008년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오피스텔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 엄청나게 좋았죠. 장난 아니었죠. 네, 근데 검단, 지금 검단 말고 옛날 알아요. 검단, 네. 인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 오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락이야? 방향 잡은 거야? 또는 상승이야? 방향 잡은 거야? 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운데. 네. 근데 중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방향성이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에 접어든 거지, 지금은 조금 하락 신호를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잡는다고 한다면 경쟁률 하락, 미분양 증가, 이런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미분양도 절대 총량의 증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미분양 뭐 예를 들어서 100개였는데 150개 됐다. 뭐 그러면 50% 증가했다. 이렇게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봤자 100개, 150개예요. 그러면 가정을 하면요. 지금 청약 경쟁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놀랬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남동구의 다봉마을 재개발 있잖아요. 경쟁률이 낮았고, 네. 가점이 40점대였어요. 84제곱미터, 네네. 제곱평. 근데 제가 거기는 그 중심부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84제곱미터가 그렇게 낮은 가점은 처음 보고 경쟁률도 되게 낮았어요. 양도 적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렇게 되고, 지금
양극화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 서울은 지금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나와 봐야 아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이제 둔촌주공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9억은 너무 심했고 우리 너무 심한 거 얘기하지 말고 12억 뭐 10억 아래로 이렇게 나왔다 치고 경쟁률이 되게 높다라고 하고 여기는 낮고 그러면 지금 이게 하락 신호 아닌가요? 그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하락 신호가 아닐까? 경쟁률은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천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를 못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하락이다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투자할 곳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인천을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인천은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물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 그리고 입주 물량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투자하려고 심리는 급격한 하락 그렇죠. 계속 그런 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의 모습 같은 거를 보면서 시장 전반을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따지게 되면 뭐 대구도 지금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은 끝났네 떨어지겠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검단의 완판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검단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인천인데 네. 완판난 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분양을 했을 때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얘기는 결국에는 싸면 들어가겠다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들어가겠다 이런 심리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앞으로 수익을 볼 만한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는 또 어렵다고 봐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문화면 좋겠는데 답하기는 좋겠는데 침체장에도 우리 해피님 투자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했죠. 침체장인데 왜 하셨어요? 수익이 눈에 띄는 게 그거 바로 경매했죠. 그러니까 수익이 눈에 띄는 게 보였던 거잖아요. 네. 침체장 또는 지금 같은 장에도 수익이 눈에 띄는 곳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보는 거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분양 엄청나요. 경쟁률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에 들어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여러분 투자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특히나 하락을 하는 시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안 오는 가운데서 투자할 대상들을 찾아봤을 때 수익이 될 만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다복마을 그것 때문에 누구는 그 다복마을 청약 가점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상인천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상인천 같은 경우는 이것 봐라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제가 또 떠드는 걸 봤어요. 즉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그냥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들은 그 속에서 내 돈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거를 생각할 때 하락의 신호를 이제 체크를 할 때 어떤 지역의 양극화가 보이면서 어떤 시점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조금 침체장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투자할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해왔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이 부동산 투자 계속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 없으면 절대 투자자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부룡님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맨날 상승과 하락만 생각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거가 나의 투자에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수익이 눈에 띄면 이제 투자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조금 챙겨야 된다. 금리라든지 견딜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부동산 노포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집값이 떨어지면은 전월세 시장이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전월세 시장은 떨어지는 건가? 오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월세 그냥 시장은? 심플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매 시장하고 전월세 시장은 서로 역의 관계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전월세 오르나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모습이 곧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오른다는 거죠. 시차를 두고 예, 뭐든지 시차를 두기 때문에 이 결국 타이밍 게임인 것 같아요. 타이밍 게임이요? 예, 시차를 찾는 타이밍 게임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아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부룡님 부동산 타이밍으로 투자하세요? 타이밍을 거의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조금 빨리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선선진입 투자자예요? 완전 선선집은 안 하고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아. 그나마 조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게 선진입이니까. 선진입 이거 고수 아니에요? 그러면? 선진입? 이게 타이밍 잡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잡는 거 그 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도 됐고 매매가도 떨어지니까 전월세는 그러면 언제 상승하는 거예요? 저는 전월세 상승은 1차적으로는 올 9월부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두고 봐라 9월에 오른다고 하잖아. 그 댓글 다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모든 변수가 또 작용을 하겠죠. 이번에 원희룡 장관님께서 임대차 그렇죠. 입법 손 본다고 하니까 그리고 종부세 막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진 않지만 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9월 이후부터 전월세 시장이 상승단되는데 그 이유는 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떠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를 무슨 술사처럼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네,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그랬을 때 올 7월부터 어쨌든 7월, 8월 달부터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한 것과 맞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대란급은 계속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전세난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세난이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원래 우리가 움직이는 시기가 언제냐예요. 이사철이잖아요. 원래 부령님 너무 심플하잖아요. 예, 너무 심플한 거죠. 이사철이에요, 여러분. 9월이. 저도 9월 이후에 추석 이후로 물건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9월 이사철부터 그럼 또 9월 이사철부터 그 모든 동네가 다 그렇게 움직일 거냐? 아니겠죠.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겠죠. 물량에서 입주 물량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겠죠. 문제는 그게 한 군데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고 네네네. 두 군데의 경고등이 켜지다가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또 겨울 되면 또 애매해지면서 다시 경고등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이 동네마다 깜빡깜빡 들어오는 과정이 저는 내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내년 중반까지 지역별로 전월세가 사라지는 동네도 있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어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 심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어갈 거다. 결국 그것들이 역으로 심리를 갖다가 위축시켜서 집값이 움직이지 않는데 영향을 줬던 것처럼 또다시 다음번에 그런 어떤 전세 가격의 움직임들과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지역들에 살고 계신 분들의 부담감에 따라서 조금씩 분위기가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저는 내년 그 1년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 때문에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내년 하반기,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세게 나올 것이다.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집도 안 사겠죠. 네. 그러면 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안 사는 상황에 전세 가격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전세 가격이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과거에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많이들 표현했잖아요. 네. 하지만 시장은 계속 바뀌는 것 같고 바뀌는 상황이 되는 과정에서 내년 상황이 조금 더 아주 재밌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9월 이후라고 했지만 이사철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또 움직임이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층이 줄어들고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내년 중반기까지는 이제 전월세 시장이 깜빡깜빡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이 보일 거다.
라고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나요? 지금 현재로는 투자 포인트를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 하반기까지는 지금 정부 정책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 모니터링 통해서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를 체킹하다 보면 묘하게 한 군데에 집중되는 어떤 분야, 상품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때쯤 돼야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 가면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들의 얘기가 조금 더 하기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편해지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시장이 될 수밖에 네, 지금은 없다. 관망하는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네요. 실제적으로 이사철이 우리나라가 봄, 가을이에요. 맞아요. 여름하고 겨울에 한번 이사 가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그때 안 간다고. 그리고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움직일 때 한꺼번에 움직이시더라고요. 음. 어머, 그렇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제가 9월 추석 뒤에 이제 입주하는 전세 계약을 저번 주에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소식이 이제 오고 있고 그게 딱 계약을 하니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는데 딱 느낌에 그곳이 한동안 전세 물량이 되게 많았던 지역인데 나로 인해서 물꼬가 터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위기가 그쪽이 또 반전이 생기고 그러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성남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에 엄청나게 세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이게 이사철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중에서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울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주택 포지션이면 어찌해야 될까요? 아직도 무주택자이신데 이분들은 더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가 무리하면서 해야 될까 제일 두려워하시는 분이 무주택자인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 얘기했으니까 무주택자인 홍동동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욕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1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욕심 버리고. 왜 그러냐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이제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마 무주택자가 되어 있는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던 이유 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저했던 수많은 이유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유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을 되게 좋게 보셔야 돼요. 오히려. 왜 좋게 봐야 되느냐? 무주택자 포지션 중에 상당수 분들이 지금 매수해서 포기 또는 주저하는 상황으로 좀 많이 돌아갔었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도 떨어지고요. 또는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청약 당첨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고요. 그 밖에 또 예를 들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곳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지역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할 수 없다? 그럼 눈 낮추세요. 욕심을 낮춰야 된다. 네, 눈 낮추셔야. 눈 낮추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일부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볼 줄 모르고 포기하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회들, 그 기회를 잡으셔야죠. 근데 진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건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무주택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용기라고 말은 하지만 손해보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일 가능성도 높아요.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조금 뭐 제대로 바라보다는 일단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되게 많은 기회가 사람들이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좋은 거를.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재미난 얘기인데 20대 보면 곱다 예쁘다 그러잖아요. 저 목욕탕에 60대 할머니, 그러니까 70대 할머니 쪽 가면 저보고 곱다라고 해요. 곱잖아요. 아니 표정이 아닌데 그게 뭐냐면 네. 각자의 눈높이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여러분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서 되게 부럽다, 명의가 필요하다 막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명의가 필요하다고 동생이라도 김명이라도 필요하다 막 이러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무주택자에게. 그래서 그 무주택자들이 지를 수 있는 용기는 정말 이 부동산 노프에 오셔가지고 그 경험을
마음을 계속 들으셔야지 언젠간 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없던 동생도 만들고 싶어요. 저도 정명이 찾습니다. 정명이 찾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투자해보려고 월세로 최근에 옮겼대요. 월세집을 옮겼나 봐요. 하반기 지방 중에서 어디를 좋게 보시나요? 이게 투자 질문이긴 한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투자하려고 월세로 최근에 옮겼다니까 이제 종잣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금이 생겼는데 이제 지방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지방 좀 어디를 봐야 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저는 지금 지방 지역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에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당장 어디라고 말하기는 나도 어렵다. 근데 강의 들어 오시는 분이 사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솔직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현재 월세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월세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는 요번에 종부세 바뀌는 걸로 이제 나왔잖아요. 네. 종부세 바뀌는 걸로 나왔고 이 종부세 바뀌는 걸로 나왔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지방시장에 대해서 지금 다들 주판을 퉁기고 있어 계실 거예요. 주판화를 튕기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 1억 미만 그대로 될 것이냐. 취득세 또 얘기가 나오면 쑥 들어갈 상품이죠.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역시에서 덜 올랐던 곳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다 한 번씩은 다 지금 만지작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체화됐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폭들과 그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속도가 되게 빨라질 거라고 보여져요. 빨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사실 좀 애매하다는 거죠. 예매하다라고. 네,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려면 광역시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네, 광역시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역시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불려서 얘기하는 거죠. 주식 뭐가 좋아요? 삼성전자가 좋아요? 그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것보다는 더 그거 아닌 곳들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고 느껴져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저도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란 지역을 어떻게 가면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쪽에 힘이 많이 떨어졌고 아까 공시지가 1억 미만 같은 경우도 취득세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인 것 같고 저는 결국에는 또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반기로 조금 미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론은 지켜봐야 된다. 네, 답답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기요사키님은 광역시주로 보겠다고 지금 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딱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목요일 낮 12시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 금리 역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연체율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연체율이 증가되는지 안 증가되는지 그것도 챙기면서 우리 한미 금리 역전도 같이 보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